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뭐 하나 물려줄 것도 없이 변변치 않은 살림으로 여자 혼자의 몸으로 키워내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아들이 쓰러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아들은 참 효심이 지극한 아이였어요. 그래도 엄마 혼자 몸으로 자기를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걸 알았는지 참 모든 거에 대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본 일 없이 아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국 최고의 의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당당히 의사 면허증을 취득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아마 내 생에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았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들이 잘 되었다며 다 같이 기뻐해 주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몸으로 키워낸 아들이 참 대견스러웠어요. 아들 또한 저에 대해 고마움을 아는지 저에게 늘 다정다감한 아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행복했었죠. 고맙다.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서 의사가 됐다니. 엄마는 여한이 없어. 없는 집에서 공부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엄마에게 기쁨을 줘서 너무 고마워. 공부하느라 했었고 수고했어 우리 아들. 너무 고맙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그동안 엄마 혼자 흘린 눈물 다 보답해 드릴 테니 진짜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셨죠? 아니다. 엄마한테 잘할 거 없이 너 인생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어려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주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아. 알겠지? 엄마는 다 괜찮아. 엄마가 기뻐야 나도 기쁘지. 걱정 마세요. 이제 호강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본인이 공부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보고 뒷바라지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그 자리에서 호강시켜드린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가고 아들과 저 이렇게 세상에 딱 둘만 남겨진 것 같았는데 모든 걸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의사로서 착실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의사가 되어 벌이가 많아지니 아들은 씀씀이조차 달라지더라고요. 매번 궁핍하게 살 필요는 없었지만 항상 비싼 한우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주고 언제나 고가의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더라고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한다지만 사실 엄마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있을 때 아껴야 하는데 라고요. 하지만 이런 마음도 잠시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돈을 쓸까라는 생각도 들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서 돈에 대해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 이제 성인이 되어 본인이 번 돈으로 저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재미에 빠졌다고 말이에요. 엄마, 이거 한번 잡숴봐요. 여기가 한우 오마카세라고. 정남동에서 제일 유명한 데야. 엄마 이런 거 못 드셔봤지? 아유, 이런 데 오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너 돈이 힘들게 번 건데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턱턱 얻어먹어? 엄마는 그냥 집 앞 갈비집에서 먹어도 좋은데 내 새끼 일한 돈 아까워서 어떻게 쓰냐? 응?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에이, 엄마한테 쓰는 건데 뭘. 그리고 아들 이 정도는 버니까 너무 벌벌거릴 필요 없어. 이러려고 돈 버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지. 너 할 거 하는 거야 좋지만 엄마를 위해서 무리하지는 마.
알겠지? 엄마는 그냥 아들이랑 집에서 밥 한 끼만 먹어도 행복하니까.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막 이런 데 예약하고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 아들. 알겠지? 부담 갖지 마. 알겠어요. 이거 먹고 엄마 가방 하나 보러 가자. 엄마 가방도 별만치 않은데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래도 의사 아들도 엄마인데 가방 하나는 기똥찬 걸로 메고 다녀야지. 그래야 아들 기도 사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 받아줘야 해요, 엄마. 한사코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아들은 이런 걸 사 먹을 여유 정도는 된다며 밥을 사주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고는 처음 가보는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저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가방을 사주더라고요. 고맙기도 했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어려서부터 못 살았던 아들이 그래도 커서는 이렇게 한이 맺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사실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못 살았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 엄마로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예쁜 섹시한 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첫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똑부러진 말투하며 총기 있는 눈빛,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승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혼자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에이, 존경은 무슨. 같이 일하는 병원 아가씨라고? 그래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상을 보니 너무 마음이 좋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나도 시어머니는 처음 돼보니까 서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서로 조율을 하면서 지내보자고요. 네, 어머님. 제가 더 잘해야죠. 대승씨랑 앞으로 마음 맞춰 어머님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걱정 놓으세요. 아이고,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도 참 곱네.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 대승이가 이렇게 커서 예쁜 아가씨도 데리고 오고 하니까 엄마로서 참 보람되고 기분도 묘하고 그러네. 나도 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아가씨도 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요. 알겠죠?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참 똑부러지는 여성이었어요. 한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성격도 밝고 싹싹하니 우리 며느리면 딱이겠다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일사천리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혹여나 한부모 가정이라 사돈들 집에서 저희 아들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닌가 했지만 다행히 며느리의 집도 저희 아들을 참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와 단둘이 사는데 의사까지 됐으니 아주 그 부분을 높게 산 것이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게 살았지만 한 번도 학자금을 밀린 적도 없으며 그 흔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저 제 몸 부서져라 아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이 많은 돈을 뭐해서 쓸까 하면서 걱정도 되었고 의사벌이가 그래도 보통 월급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치스러웠나 하는 우려도 되었고요. 하지만 아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대출이 뭐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 너 벌이로 너 혼자 책임지기 충분하잖아, 응? 말 좀 해봐, 대승아. 아, 그냥 의사니까 이것저것 옷도 입어야 하고 후배들 밥도 사줘야 하고
뭐 등등 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체면이 있으니 아무렇게나 하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엄만 신경 쓰지 마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알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유, 큰일이다. 너 집 그거 대출하려면 그래도 신용이 깨끗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래? 민주도 아는 거야? 이거 큰일이야, 대승아. 장가도 안 간 놈이 이렇게 대출받은 게 많아서야 원. 어쩔라 그래? 엄마 가방 사주고 밥 사주고 다 이러는데 쓴 거지? 아휴, 내가 진짜 걱정이 된다. 어떻게 그런 걸로 이렇게 큰 돈을 써?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뭐 집이야 작은 월세 하나 얻어도 되는 거고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래? 민주도 이 사실 알아? 민주가 알면 얼마나 놀라겠어. 어떻게든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야? 뭐 일단 월세 정도 얻어서 빚이랑 같이 갚으면 되고 민주한테는 제가 알아듣게 설명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설마 아들이 의사인데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릴까봐 그래요? 엄마들 똑 부러지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들의 안일한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 여자를 책임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다는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는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결혼 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던 아들이었기에 아파트 대출을 받으려면 지난 대출금을 정리해야만 하더라고요. 아들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지만 아들을 결혼시키는 부모 입장으로 많이 전전긍긍하게 되더라고요. 설마 이것마저 못한다면 사돈댁에서 얼마나 실망을 할까? 첫 출발부터 우리 아들이 단수를 잘못 깨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숨이 나왔죠. 가장 큰 걱정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빠가 없어서 애가 저렇게 되었나 라는 마음이 가장 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 했어도 아빠가 없는 그 자리 결핍이 있었던 건가 하면서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고 말이죠.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그냥 아들의 빚을 정리해주기로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 총 빚이 얼마야? 이제 결혼 준비는 해가는데 집마저 못 해간다고 하면 사돈댁이 얼마나 실망하겠어. 가뜩이나 이미 다 준비된 줄 아시는데 엄마한테 말해봐. 그 빚을 해결해야 아파트 대출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지. 한 8천만 원 정도 돼요. 제가 갚을 수 있다니까요. 민주한테 잘 설명해서 빌라 같은 월세 구하면 돼요.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하니?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일단 이 돈으로 지금 네가 있는 빚 싹 다 정리해. 알겠어? 엄마,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엄마 노후 자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너 주려고 모아뒀던 돈이야. 마음 같아선 집도 다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여유가 이거밖에 안 돼. 미안하다. 그래도 이걸로 빚이라도 해결하고 민주랑 살 집 대출 알아봐서 당당하게 결혼해.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 절대 생활비 명목으로 이런 무서운 대출 같은 거 받지 말고. 너 한 번이 무섭지? 이게 반복되면 그땐 파산이야. 알겠니? 엄마 말 명심해. 참 자식이 뭔지 그동안 안 쓰고 한 푼 두 푼 모아놓고 아들이 아파트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모아놨던 돈을 주었어요. 1억을 말이죠. 어차피 도와주려고 했으니
그게 그거라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씀씀이가 커지니 나중에 결혼하고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에요. 전 당부를 해두었습니다. 엄마가 어차피 너 결혼할 때 조금 도와주려고 했던 자금이야. 이걸로 빚 다 청산하고 집 대출 받아. 그리고 이렇게 씀씀이 크게 살면 안 돼, 태승아.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한테 맞게 살아야지. 너 의사 돼서 아무리 벌이가 많아졌다고 해도 그렇게 무턱대고 쓰는 건 아니야. 알겠어? 엄마가 간곡히 부탁할게. 이제 착실하게 돈도 모으고 대출금도 갚고, 알겠지? 알겠어요. 뭐 감사해요. 제가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다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엄마. 그래. 민주랑 결혼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고 싶다.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이번에 빚 무서운 거 알았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저도 벌고 민주도 버니까 집 대출도 금방 갚을 거고요. 그 일이 그렇게 해결되고 아들은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신혼부부 청약으로 해서 잘 낙찰을 받았고 일사천리였죠. 이제 아들네에만 잘 살기를 바랐어요. 사실상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였죠. 그래도 며느라이가 참 싹싹하고 경우가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이 시어머니 심심하거나 적적할까봐 주말에 자주 놀러오곤 했어요. 고마웠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참 인정도 많고 싹싹한 아이였거든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따분하시죠? 저희가 빨리 아이가 생겨서 손주 보는 낙이라도 있으셔야 할 텐데. 에이, 그런 걱정 말아라. 너희 바쁘고 그런데 뭐. 아이는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절대 나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대승씨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샌 아주 병원에서 산다니까요.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아휴,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 거니까 참아야겠죠? 어머, 그랬구나. 우리 세아가 심심하고 외롭겠다. 하긴 뭐 의사야 밤이고 낮이고 불러대면 나가야 되는 직업이니. 그래도 쉬는 날이면 꼭 나가서 데이트하고 그래. 너도 스트레스는 풀어야지, 안 그래? 대승이한테도 더 잘 일러두마. 다행히 며느리는 저를 엄마처럼 여겨주고 조잘조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며느리였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절 편하게 대해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는 며느리가 좋았어요. 그러던 중 한동안 쉬고 있던 틈에 예전 같이 일하던 언니에게서 제의가 하나 오더라고요. 지방에 한 큰 아파트 도배질 하는 건을 맡았는데 돈을 크게 쳐준다면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아들을 키워오면서 도배질이고 남의 식당 일이고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니 한번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여 언니의 말에 승낙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당분간 내려가 있게 되었죠. 엄마 이번에 도배일 하나 맡아서 지방에 좀 가 있을 거니까 민주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올라오면 연락하마. 에이 엄마, 도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번다고. 고생하는 거 싫은데. 혹시 돈 모자라서 그래요? 도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야. 엄마 이렇게 지금 건강한데 한 푼이라도 벌어오면 좋지. 어쨌든 한동안 집에 없을 거니까
집에 들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랜만에 도배할 생각에 뭐 엄마는 좋다. 옛 추억도 생각나고 같이 일했던 아줌마들도 만나고. 걱정 마, 아들. 아들은 제가 지방으로 도배를 하러 간다는 말에 걱정을 하였지만 사실상 제 의지가 컸기 때문에 말리진 못하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방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아파트 도배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힘들게 일을 하니 참 살아있는 보람도 느끼고 내가 이걸로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다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추억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달을 열심히 일을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그래도 여윳돈을 조금 또 마련했다는 생각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다시 본집으로 올라오자마자 아들네가 보고 싶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들이야 바쁜 직업이다 보니 원래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이상하리만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통 전화를 안 받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돼 죽겠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아이인데 무슨 일이지? 에이, 신혼생활 재미 좋은가 보지. 너무 그렇게 전화하지 마.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안 그래? 에휴. 하여간 아들 바보라니까. 그래도 아들 하나 그렇게 번듯이 키워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잖아. 에이, 번듯하다니.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그래도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네. 어쨌든 올라가면 좀 가봐야겠어. 그래도 너무 신경 써버릇하면 며느리도 불편해할 거고 아들도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좀 참았습니다. 그러다 하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산에 가서 봄나물 좀 많이 캐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봄나물을 참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아들네를 볼 생각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으로 향했죠. 봄나물을 캐서 아들네의 집으로 향했는데 벨소리를 듣고 인기척은 있으나 대답이 없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터라 정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계속 인기척이 없자 전 결국 아들네 집 문을 열어보기로 했죠. 예, 대승아. 민주야, 안에 있니? 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봄나물 좀 캐왔는데 문 좀 열어줄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말에도 아무 대꾸가 없었고 전 아들네의 집에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 며느리는 세상에 지친 표정으로 절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가늠을 할 수 없었거든요. 너무 놀라 아들 방에 들어가 보니 못 본 사이 건장했던 아들이 50kg 갈비씨로 변한 채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며느리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다 나가란 말이야. 다 필요 없어. 망했어 내 인생. 당신도 엄마도 그냥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미 네가 어떻게 이래? 응? 대승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 좀 해봐. 나가요 나가. 다 필요 없어. 민주 너도 엄마도. 내 인생 이제 망했어. 망했다고. 이제 난 끝이야 정말.
제가 이렇게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고 물어보고 있는데 며느리는 피식거리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뺨따기를 치려는데 며느리가 뱉은 딱 한마디,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아들, 모든 게 다 가짜예요. 가짜. 알아요? 의사도 가짜. 제가 속았다고요. 어머님이 지금 화낼 입장이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대꾸도 안 하겠어요. 지금 몇 달째 정신도 못 차리고 저러고만 있어요. 알아요? 분한 건 나라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속았다니? 아니 의사가 가짜라고? 네가 말해봐라. 어? 대승이 네가 말해보렴.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여태까지 서울대 의대며 의사일이며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주식이랑 코인으로 그동안 돈 벌어왔고 그게 안 될 때마다 대출받아가면서 생활했던 거고요. 생활비를 하도 안 줘서 캐대니까 결국 이 꼴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집 넘어갔어요. 이 사람 대출비도 여태까지 못 내서 경매로 말이에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본인이 다 잘못해놓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식만 들여다봐요. 알아요? 아, 저 진짜 어쩌면 좋아요? 순간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새하얗게 질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뺨을 올려다 붙였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해 있다가 제가 뺨을 올려다 붙이니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 아들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이 키운 아들이었지만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너 하나 보고 여태껏 살았어. 너 의사 되라고 한 번도 강요한 적 없다. 처음부터 그럼 다 거짓이라는 거니? 난 이제 사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아, 내 아들이 여태까지 모든 게 다 가짜였고 지금 허황된 꿈을 쫓으며 살아왔다는 거니? 주식이다, 코인이다. 참 엄마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엄마는 못 살아 이제. 사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아, 죄송해요. 정말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 정말 작은 돈으로 자꾸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의대고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투자만 잘하면 이렇게 턱턱 큰 돈이 생기니 민주한테도 잘해주고 싶었고 엄마한테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그런 핑계 대지 마. 편하게 돈 벌고 싶었던 거겠지. 넌 엄마를 기만했고 민주도 기만했어. 알아? 너 하나만을 바라보는 우리 두 사람을. 엄마 너 용서 못한다 절대로. 이제 내가 누굴 믿고 사니? 민주야, 미안하다 정말. 내가 널 볼 낯이 없어. 어? 전 이 말을 끝으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갈비씨가 된 아들은 저를 붙잡으며 말리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고만 있고요. 그리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저와 며느리에게 사죄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절대 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어린 시절 내가 뭘 잘못해 주었길래 이러고 있는 것인가 하고 정말 마음이 찢어졌죠.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착하디 착한 며느리는 이걸 다 알고 있음에도 모든 걸 용서하고 같이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받은 배신보다
하고 싶은 사랑이 크다고요. 그럼에도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시 며느리는 가차없이 떠날 거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사실 이걸 다 견뎌낼 힘도 전 없더라고요. 이 사람 원망스럽지만 이 사람이 의지만 있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머니.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민주 놔주고 다시 시작해. 그리고 공장 일이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건 너 혼자 힘으로 이거 다 갚고, 알겠어? 엄마한테 의지하지 마라 이제. 그때도 내가 돈을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 돈으로 또 빚 갚고 주시겠지? 아, 정말 할 말이 없다. 죄송해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엄마. 어쩌면 좋아요? 네? 무섭고 두려워요. 나약한 것. 너를 내가 그렇게 키웠어? 그래,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해? 내가 널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어머님, 같이 힘으로 헤쳐나가고 싶어요. 처음에 너무 원망스럽고 화도 났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님.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니? 무슨 낯으로, 어? 내가 죄인이야, 정말. 널 볼 낯이 없다. 다 내 잘못이지. 아들 하나 없는 셈 칠 거야. 그러니까 너 모든 거 다 갖고 다시 제자리 찾으면 연락해. 아니, 안 해도 된다. 다신 엄마 볼 생각 마. 다신 안 봐도 좋아, 엄마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다. 사는 낙이 없어졌어, 알아? 민주야,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혼자 잘 살려고 그런 거겠어요?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정신 못 차렸어, 너. 피땀 흘려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저 앉아서 그러고만 있었으니 엄만 너무 실망이야, 정말. 이 말을 끝으로 전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죠.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만 전 아들을 다신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부부가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정말 신경을 끄고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암흑 같았어요.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리고 제 자신을 자책하는 한 해 한 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로부터 6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초인종 벨이 울리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저희 집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방문을 했더라고요. 아주 신수가 환해진 채로요. 그리고 바로 현관에서 아들은 무릎을 꿇었고 저에게 싹싹 빌며 말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시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 식구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조차 응어리가 풀리더라고요. 다신 안 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니 제가 여태까지 아들네를 참 많이도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민주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희 이제 많이 자리 잡았고 여기 엄마 손자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이제 대승씨 많이 정신 차렸어요. 아이 가지고 바로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오고 싶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면목 없어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마음고생은 네가 더 많이 했지. 미안하다. 내가 너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너한테 제일 미안해. 연락도 못했다 그래서. 아들이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너한테 내가 체인이니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 안 그래? 정말 미안하다. 고생했어 민주야. 고맙다. 참 착한 며느리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아들은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다고 했어요. 며느리 말로는 이것만이 엄마와 며느리에게 속지 않은 길이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음식 솜씨가 좋은 며느리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해요. 다행히도 분식집이 너무 잘 되어서 아들과 며느리는 눈꼴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했죠. 참 6년 만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북받쳐 오르면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은 다시 살도 많이 붙었고 얼굴이 지난번보다 더 밝아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아들도 본인의 아들이 생기니 예전에 하던 주식이니 코인이니 다시 거들떠보지 않고 하루하루 피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돈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이거 그때 엄마가 처음에 결혼할 때 도와주셨던 돈이에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참 허황된 꿈만 쫓아 이렇게. 다신 그런 거 안 해요, 정말. 정신 차렸어요.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세월 동안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민주한테도 엄마한테도 늘 제 인생은 거짓이라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서야 모든 거에 떳떳해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정신 차렸어? 아, 고맙다. 그러면 됐어. 엄마가 모질게 떠나서 마음 아팠지? 그래도 고생했어. 이렇게 제자리 찾기까지 힘들었을 텐데 민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그리고 이 돈은 민주한테 주마. 민주야 고마워. 정말 고맙다. 지켜보는 네가 힘들었을 거야.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아, 어머님 아니에요. 이 큰 돈을 무슨 저를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대승씨 사랑해서 옆에 있었던 건데요, 뭐. 아니야, 받아둬.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알겠지?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손자까지. 아휴, 고마워. 참 다사다난했던 인생이었죠.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그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없음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정말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참 그래도 모든 걸 제자리에 찾았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고 지낸답니다.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나약한 아들 옆에서 정말 도와줘서 고맙기도 하고요.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항상 그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얼굴이 편안해진 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마음이 편해지는 하루하루랍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던 내 인생,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편안해졌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아들 때문에 살고 아들 때문에 웃고 아들 때문에 울었던 인생, 이젠 모든 것이 편안해졌으니 조금은 저를 위해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말이죠. 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참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들도 분명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하루하루 희망찬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제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까진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서 모든 걸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누나 한 명, 여동생 한 명, 그리고 어머님과 단출하게 살아가는 남자였습니다. 시누이가 2명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가 있을 소냐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를 하고 벌써 젊은 나이지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체를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했죠. 그런 열정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시집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알겠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도 네 가족처럼 살뜰히 생각해야 해. 알겠어? 얘네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너도 들어서 알 거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니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혹시라도 집안 난리 날까 봐서 네가 아주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꼭 지켜주렴.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저도 태경 씨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누나랑 여동생 그리고 어머님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걱정 붙들어 매셨으면 좋겠어요. 남매 사이가 그렇게 각별한데 저도 잘해야죠. 그래 뭐 우리 딸들이 유별나긴 해도 그래도 정은 많은 애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그냥 중간에서 잘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우리 잘해보자꾸나. 태경이가 그렇게 좋아하니 거두절미하고 허락하는 결혼이야. 그러니까 잘해보자. 시어머니는 우애가 좋은 남매들이니 저에게 결혼 전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혹시라도 저 하나 때문에 집에 분란이 날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너무 사이좋은 남매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나마 덜하셨지만 시누이들은 처음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나 남동생이 엄한 여자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러는 거구나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까 싶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결혼을 해서도 무조건 시누이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막막했죠. 그리고 혼인신고는 무조건 살아보고 1, 2년 뒤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찝찝했지만 요새는 이런 부부도 많으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헤어지자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천천히 하자만 생각했죠. 올케, 이 집에 시집와서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살 거야. 내 동생이랑 엄마. 설마 태경이 꼬셔서 분가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우린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야 더 친해지기도 하고. 네, 그럼요. 태경 씨 가족들 끔찍한 거 뻔히 아는데 같이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도 한 가족이 되려면 다 거쳐가야 하죠. 그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올케가 한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다 시집오면 해야 할 일 아니겠어?
우린 옳게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가 태경이 생각하는 거 각별하긴 하지만 그래도 옳게가 가운데서 역할만 잘해주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명심해. 알겠지? 나도 잘해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니까.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결혼 전 무조건 같이 사는 걸 동의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생문이 열렸죠. 시누이들은 사사건건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애초에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듯이 말이죠. 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저를 괴롭힐 게 많은지 말이에요. 시누들 등살에 힘들었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싶었지만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었고 남편에게 일일이 다 말하자니 어머님이 처음 말한 그대로 분란만 만드는 것 같고 정말 의지 하나 할 데가 없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언니, 내가 이거 드라이 맡기라고 했지 언제 이거 빨아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 나이 먹고 드라이랑 손세탁 구분을 못하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진짜 옷만 버렸네. 오빠랑 결혼해서 오빠가 벌어다준 돈으로 펑펑 쓰며 사니까 배는 게 없나 보죠? 하나를 하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 속상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이렇게 옷을 망쳐? 아니 그러게 진짜 눈치를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드라이랑 손세탁을 구분 못해서 옷을 망가뜨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옳게? 네? 일부러 그랬다뇨.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옷값은 물어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아가씨. 제가 실수했어요. 누가 옷값 물어달래요?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오빠 돈 아니에요? 그 돈이 본인 돈도 아니면서 펑펑 쓰드는 꼴하고는. 아, 예, 그만들 좀 해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야단이야. 세아기 너는 얼른 너 할 거 해. 언니, 시어머니 잘 만난 줄 아세요. 요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안 그래? 아, 진짜 아침부터 기분 정말 잡쳤네 정말. 다행히 어머님이 나서주신 덕분에 아침 대소동은 멈췄지만 좀 억울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저렇게 자매가 쌍으로 힘들게 하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정도로 신우들은 예민한 성격들이었죠. 신우가 하나 있어도 힘든데 둘이나 있으니 더 힘들더라고요. 반복되는 집안일에 너무 지쳐 어느 날은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시집가고 처음 늦잠을 자게 되던 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후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자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았거든요. 옳게 안 일어나고 뭐해? 지금 엄마가 밥 차리는 거 안 보여?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집안일을 해야지. 어떻게 늙은 시엄마 보고 밥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 얼른 일어나서 밥 안 해? 나 이 꼴 다시 한 번만 보면 못 참을 줄 알아? 알겠어? 얼른 일어나 당장. 깜빡 늦잠을 자서요. 아니 근데 형님, 그럼 형님이 좀 하시지. 그걸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딱 한 번 늦잠 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형님. 뭐야? 남자 잘 만나서 남편 돈으로 호요식하는 게 누구야? 옳게 아니야? 그럼 옳게가 해야지. 그 돈으로 제일 누리는 게 누군데? 이제 결혼 다 했다 이거니? 우리 태경이 이만큼 사업할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덕이야. 알아? 그 덕을 보고 있는 게 옳게고. 우리 아빠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꼴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정말 억울하다.
올케한테 이런 얘기나 듣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님 얘기가 왜 나와요, 형님? 그렇게 말한 뜻 아니었어요. 일단 일어났으니까 그만하세요. 남편이 잘 된 건 본인들 덕분이고 이 덕을 제가 보고 있으니 모든 일은 제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형님이었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국 제가 밥을 모조리 차렸죠. 하지만 시누이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저에게 또다시 핀잔을 주며 말하더라고요. 정작 이럴 때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호구처럼 입을 다물더라고요. 남편이 이 집 아들인지 호구인지 모를 정도로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매번 들었지만 워낙에 착한 남편이니 누나나 동생 그리고 엄마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구나. 정말 답답하다 이 정도 느낌이었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들었고요. 아니 언니, 엄마 두부조림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나 안 올려놔? 오늘 저녁에 두부조림 좀 해줘요. 예, 됐어. 그냥 나중에 먹으면 되지. 이것도 훌륭하게 차렸건만. 세아기야, 너도 여기 앉아서 밥 좀 먹거라. 같이 먹자. 되긴 뭐가 돼.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언니가 당연한 줄 알잖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오빠? 에이, 두부조림. 내가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데 가서 살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너네 언니 숨 막혀. 오빠, 벌써부터 언니 편드는 거야?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네? 변했어 정말 오빠도.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았을까? 오빠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오빠도 새언니 만나서 변한 거야. 안 그래? 내가 혹시 새언니 힘들게 할까봐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한다. 새언니 좋겠어요 아주. 시누이는 남편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그날 두부를 사다가 어머님이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해다 올렸죠. 하지만 형님은 그 두부조림을 먹자마자 비웃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시집살이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암흑 속의 나날이었어요. 힘든 나날이었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고 알아서 나가 떨어지라고 다들 이렇게 있는 힘껏 날 몰아내는 건가 싶은 마음이요. 아니 이걸 먹으라고 한 거야? 올케는 친정엄마한테 두부조림 하는 것도 안 배웠어? 참 흔한 건데 되게 못하네. 짜고 달고. 네? 저희 친정은 두부조림 안 좋아해요. 오늘 처음 해본 거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그럼 형님이 해드세요. 그래, 그만해라. 두부조림 안 좋아한대잖니. 난 됐으니까 그만들 좀 해. 아유, 집이 아주 조용할 날이 없어서 힘들다 정말. 뭐야? 해드셔? 야, 너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지금 호사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너라고. 남편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면 알아서 키워야지.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해? 걔 잘 된 거 다 우리 덕분이라고. 알겠어? 호사는 네가 누리는 거고. 형님은 말끝마다 제가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이 모든 걸 해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셨죠. 하루하루 핍박 속에 지쳐갈 때 어느 날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잦아지더라고요. 황당했어요. 이것마저도 시댁 식구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안에서 일하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고요. 야, 태경아. 나 오늘 돈 좀 붙여주라. 카드값도 내야 하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이따 계좌이체 좀 해줘. 알겠어, 누나.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줘. 내가 돈 바로 싸줄게. 얼마나 필요한데? 알아서 붙이면 되나? 많이 주면 좋지. 이따 쇼핑도 하게. 돈 잘 버는 동생도 따 뭐하냐?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안 그래? 기대할게. 자연스레 남편의 돈까지도 요구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형제이고 가족이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절 더 황당하게 했어요. 아무리 형제지간 우애가 좋아도 이게 아무렇지 않게 한 달에 몇 번씩 돈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자기가 벌어서 자기 가족한테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맡겨놓은 듯이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그래. 누나가 이혼하고 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더 예민한 거고. 그리고 뻔히 내가 돈 잘 버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누나를 외면하냐.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너한테 피해가는 것도 없잖아. 우리 가족한테 내가 알아서 돈 쓰는 건 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우리 가족한테 좀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알겠지? 연수 너는 착하잖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라. 아, 기막혀. 뭐라 할 말이 없네. 이 집에 내 편이 있기는 한 거야? 결혼 전에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해놓고선 이게 뭐야? 나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알아? 형님 눈치, 아가씨 눈치. 이건 무슨 시어머니 눈치가 아니라 시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알아. 그래도 그렇게 너무 얘기하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들인데 네가 그렇게 싫어하면 내가 어쩌냐. 안 그래? 남편은 거의 벽 수준이었어요. 항상 형님과 시누이 실드를 치기 바빴죠. 나름 그래도 둘이 있을 땐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때일 뿐 딱히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이 상황을 제지시키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어이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어느 날 시누이들이 저보고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같이 여자들끼리만 말이죠. 저에게도 여행을 제안하자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제서야 뭐 좀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찝찝했지만요. 우리 여자들끼리 가면 좋겠다. 나 하와이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 엄마? 너무 좋지 않겠어? 그 파란 바다 앞에서.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엄마랑 얼마 만에 가보는 해외여행이야? 아 그리고 새언니도 가족 됐으니까 한번 같이 가야지. 언니도 괜찮죠? 뭐 같이 맨날 보는데 여행이라고 못 갈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동안 미안한 것도 많고 가서 다 풀어요. 아, 저도요? 저도 너무 좋긴 한데 그럼 태경 씨만 혼자 있게 되는 거네요? 밥도 먹어야 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에이, 옳기가 뭘 그렇게 신경 써. 태경이는 알아서 잘 먹을 건데. 그래, 그동안 우리가 좀 미안한 것도 많고 사실 예민한 부분도 많았긴 해. 그거 다 사과도 하고 싶고 진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고 가는 거니까 빼지 말기다. 돈 걱정은 말고. 그래, 다 같이 가면 좋겠다. 넷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다니고
얼마나 좋니? 이 기회에. 안 그래? 갑자기 친절하게 저와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신우이와 형님 그리고 어머님을 보자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적대적으로 굴었던 게 미안해서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사과하겠다고 하니 선뜻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와이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렇게 본인 가족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고 하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너무 보기 좋다. 안 그래? 그래도 누나랑 엄마 그리고 세이가 신경 많이 써주려고 하잖아. 자기도 마음 좀 풀어줘. 그래야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친해질 것 같아. 아무래도 여행도 가자고 하는 거 보면 좀 마음 좀 나한테 여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 너무 기대돼. 아무래도 불편하겠지만 최대한 자매처럼 잘 놀다 와야지. 걱정 마. 내가 걱정 말고 푹 쉬고 재밌는 거 많이 즐기고 와.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 걸 그랬나 봐. 너무 보기 좋고 기분 좋다. 남편은 결혼 후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넷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가자고 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나긋나긋해져서 하나의 트러블도 없이 여행을 하게 되었죠. 5박 7일 일정 속에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넷이서 SUV 차량을 렌트해서 여행 내내 다녔는데 여행을 하던 도중 밤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더니 그대로 저희가 탄 차량을 덮친 게 아니겠어요? 전 그때 이후로 기억을 잃었고 눈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아무 보호자도 없이 말이죠. 눈 떠보니 한참을 누워 있었고 두 다리 골절에 골반까지 골절되어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무엇보다 말도 통하지 않는 병원에서 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더욱더 무서웠어요. 수면 진통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다행히 한국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서 결국 무사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입원 후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죠. 그 사이 하와이에서 난 교통사고를 변호사님은 수습 중이었고요. 그래도 그쪽에서 사고 난 거 뒷수습이랑 병원비는 해결했어요. 근데 그 사고 낸 쪽이 한국인이더라고요.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병원비랑 해서는 그쪽에서 순순히 다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나? 하여튼 또 보고해드릴 테니 일단 캐치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 안 보여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남편도 전화를 안 받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듣기론 그날 병원에 들어온 환자는 연수 씨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더 알아볼게요, 제가. 사고가 나고 한참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전 그렇게 홀로 병원에서 재활에 힘썼습니다. 아직까지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일단 남편의 소식이라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몸이 괜찮아졌을 때 집으로 향했죠. 의사들도 기적이라며 겨우 살아왔다고 했던 몸이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빨리 남편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같이 간 시댁 식구들도 걱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라고요. 약간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흠칫 놀랐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경비 아저씨의 말에 놀랐어요. 아니, 죽었다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 집 남자 새장가 들어 집들이 해요, 오늘. 아니, 이혼한 거였어요, 지금? 네? 뭐라고요? 제가 죽었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 기가 막혀. 일단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전 바빠서 이만. 잘 알아봐요. 아니, 근데 참 별일이네. 죽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나? 일단 들어가 봐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얼른 내 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안사람 얼굴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저의 모습을 보고 시댁 식구들도 거품을 물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병원이었고 제 앞엔 남편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저야말로 남편의 얼굴을 보고 화가 나서 쏘아 붙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이렇게 멀쩡히 있었으면서 어쩜 그렇게 내 걱정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는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알아? 아니, 어머님이랑 아가씨 그리고 형님은 또 어떻게 된 거고? 나 하와이에서 교통사고 당했어. 근데 어떻게 형님이랑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는 멀쩡해? 지금 여행 갔다 온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찾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한국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 자기는 나 어쩜 찾지도 않을 수가 있어? 무슨 소리야? 난 누나랑 엄마 그리고 세희가 당신 실종되었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었어. 그리고 자 봐, 이 사진. 하와이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오히려 그렇게 우릴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고. 내가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겠다. 당신 이대로 잠적하고 새 남자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떡해? 연락도 안 되지, 전화는 안 받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 안 그래?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정말. 남편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가이드와 몇 번 얘기를 나누고 있던 사진들이더라고요. 그걸 교묘히 편집해 남편에게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서 팔자 피고 살고 있을 거라고, 그 후로 연락도 안 된다며 남편과 제 사이 이간질을 시켰고, 남편은 그걸 믿고 몇 달을 슬퍼하다가 재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재혼한 상대가 바로 아가씨였기 때문에 전 기절을 했던 것이었죠. 알고 보니 시댁 식구는 남편의 친엄마, 친누나, 친동생이 아니었어요. 어려서 고아인 남편을 입양해 키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이 이사온 모든 걸 물려받게 된 거고, 고아를 키워줬다는 빌미로 시댁 식구들은 매일같이 남편을 조종하려 들었던 거죠. 가족이 없던 남편도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고 자라서 본인 가족에게 끔찍했던 거였고요. 저를 그렇게 만든 후 어머님은 바로 남편을 파양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보다 막내 동생과 재혼을 시켜 모든 돈을 다시 본인들에게 넘어오는 방법으로 남편을 이용했던 거였고요. 모든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본인을 버렸다는 생각에 남편은 극단적으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조종하는 대로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거의 눈앞에 시댁 식구들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했을 때
제가 살아 돌아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했죠.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삐뚤어진 돈의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망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인간들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당신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다 믿을 수가 있어? 나 몰라? 설사 그렇다는들 나 만나서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 사고 날 때 분명 다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살아 돌아온 거래? 하긴 조수석에 내가 탔고 그 차가 조수석만 받았긴 했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날 내팽개치고 나 이대로 못 참아. 알아? 일단 잘 알아보자. 그럼 네 말은 지금까지 병원에 계속 누워있다가 온 거란 말이야? 아, 그럼 내가 다 속은 거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나만 끔찍이 생각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안 그래?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남편도 제 말이 참 혼란스러워했어요. 전 이번 일을 제대로 파헤치고자 다시 하와이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 저를 사고 낸 가해자를 만났어요. 가해자는 후회하고 있다며 저에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1억을 줄 테니 저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하와이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 법적인 처벌은 합의로 끝날 거라고 하면서 회유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병원 치료를 받는 걸 보고 죄책감을 엄청 느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전 너무 손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진짜 1억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모든 증언을 해드릴 테니 제발 선처만 해주세요. 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중범죄인 줄 알아요? 하마터면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일단 이번 사건은 보통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니까 법대로 처리할게요. 증언해 주시고 아마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망연자실했어요. 저를 없애고 본인 막내딸과 저희 남편을 결혼시킬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에게 가해자의 증언 영상을 보여주니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어요. 이제서야 각성을 한 것 같이 보였죠. 그리고 저희는 그 길로 바로 시댁에 들어가 집을 엎어버렸어요. 시댁은 제가 그날 도착했을 때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오히려 더 뻔뻔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감히 남편을 평생 족쇄로 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남편을 결국 사이로 맞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해? 당신들 용서 못해. 법적 처벌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뭐라고? 그럼 우리 집 돈으로 너네가 고요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내 남편이 죽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알아? 그리고 태경이가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감히 제3자들이 우리 집 돈을 탐내려고? 그러게나 말이야. 어떻게든 태경이가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거야. 알겠어? 태경이도 우리 사람이고 우리만을 위해 살아야 해. 우리가 그동안 태경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알아? 그러니까 억울해 하지 마.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끝내고 넌 너의 삶 그리고 태경인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야 해. 알겠니? 그만 억울해 하라고. 그래.
애초에 언니랑 태경 오빠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알아? 모든 게 다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꺼져. 미친 것들이구나 정말. 한평생 사람 인생 망쳐놓고 이제 나까지 망치려 들어? 그래, 법정 가서 얘기하자. 이 끔찍한 년들아. 아, 날 그렇게 평생 이용한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가족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평생 잘하려고 했는데 난 이 집의 돈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이대로 못 있어. 나도 법적으로 해결하겠어. 그리고 이젠 다시 보지 맙시다 우리. 전 남편과 같이 법정 소송을 걸었어요. 시댁을 상대로 살인교사죄로 소송을 걸었고 하와이에서 절 차로 친 사람도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해주었죠. 하와이 영주권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하와이에 가서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시어머니는 구속, 그리고 시누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남편과 전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남편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하였어요. 시댁에게 말이죠. 그동안의 정서적 가스라이팅 등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그것조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회사는 남편의 기여도가 많이 반영되어 회사를 뺏기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죠. 계속 억울하다는 개소리만 시전하더라고요. 그 점을 또 판사님이 보시고 노여워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꿀꺽 가려고 해? 태경이 너 기워준 은공도 모르고 그러기 있니? 내가 네 엄마인데 네가 우리 집에 복종해야지. 세희랑 결혼해서 우리 집에 헌신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저런 애 데리고 오지만 않았어도 다 자연스레 해결된 문제였어. 알겠니?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했더니 끈질겨서 없앨 계획까지 짜게 했던 게 누군데 감히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가만 안 둬! 닥쳐! 당신들은 날 이용했어. 평생을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들한테 충성하려 했던 거고 절대 용서 안 해.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어디 한번 알거지로 살아봐 이제. 돈줄도 막혔으니 깜빵 잘 다녀오쇼. 그렇게 법적 긴 공방 끝에 결국은 저희가 이겼어요. 상처는 가득했지만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길로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왼쪽 다리가 회복이 덜 되었기에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말이죠. 남편 또한 이번 일로 충격이 컸던지라 꽤 많은 치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해가 지나서 서로 이제 그날 일을 떠올리며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가도 생기고 오히려 남편이 가정에 대해 안정감이 많아진 느낌이에요. 뭐 가끔 그때 일을 생각했을 때 남편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집에서 세뇌당하고 컸다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변호사님에게 건너듣기론 그 집 구석 세모녀는 아직 2명은 깜빵에 있고 작은 신우만 면회를 다니는데 혼자 격리를 하면서 영치금을 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전해주셨죠. 아마 건선징악이라